33년 공무원 퇴직금 3억, 5천에 집담보 대출 12억, 5천 끌어 17억 수산물 도매 차렸다가 2년 반 만에 빈털터리. 62세 택배 배송원으로 전락했다. 이게 과연 지역 인맥 플럭 전문성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착각의 끝판왕 아닐까요? 오늘은 그 충격적인 실화를 62세 박철산 씨의 입으로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소중한 교훈이 전달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박철산입니다. 올해 62세입니다. 지금은 속초에서 택배 배송 일을 하고 있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33년간 강원도청에서 근무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속초 토박이었던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중앙시장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오징어 냄새, 새우 비린내, 어부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어우러진 그 공간이 너무나 친숙했죠. 공무원 생활 33년 동안에도 주말이면 중앙시장에 들러 수산물을 사며 상인들과 정을 나눴습니다. 김델리 이 과장 하며 호칭하던 상인들도 제가 공무원이라는 걸 알고는 항상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공무원 월급만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근무하며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초등학교 교사였고 두 아이는 모두 대학을 졸업시켰죠. 강원도청에서 환경과 업무를 담당하며 동해안 어업 관련 정책을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어업호가 업무를 하면서 어부들과도 많은 교류를 했고 속초항과 주문진항의 어업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지만 당시만 해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먹는 문화가 늘어나면서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죠.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5월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정년까지 3년이 남았지만 조기 퇴직 우대 정책으로 퇴직금이 3억 5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모은 적금 1억 원, 그리고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12억 5천만 원을 합쳐 총 17억 원의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와 오랜 고민 끝에 평생 꿈꿔왔던 수산물 도매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33년간 쌓은 지역 인맥과 수산물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강원도 토박이라는 지역적 이점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초 수산물의 품질은 전국 최고였고 서울 사람들 사이에서도 속초 오징어, 속초 새우라고 하면 최고급 브랜드로 통했거든요. 아이들도 적극 찬성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함께 수산물 도매업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6달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시장 조사부터 시작했습니다. 속초 중앙시장, 동명항, 주문진항을 매일 돌아다니며 어부들과 상인들에게 시장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도 몇 차례 직접 가서 수산물 거래 현황을 파악했죠. 조사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가정 내 수산물 소비가 30% 이상 증가했고 특히 속초산 수산물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한 박스 물마리가 속초에서는 12만 원인데 서울에서는 20만 원에 팔리고 있었죠. 사업장 물색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속초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900평 규모의 냉동창고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1층은 냉동창고, 2층은 사무실과 포장실로 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였죠. 월 임대료는 800만 원이었지만 위치와 시설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냉동 시설에는 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영하 25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형 냉동고,
5개와 급속 냉동시설, 그리고 온도 관리 시스템까지 최신 장비로 구축했습니다. 수산물의 신선도가 가격과 직결되니까 이 부분만큼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운송을 위해 냉동 트럭 5대를 구입했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이 들었죠. 서울까지 4시간 거리인데 냉동 상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배송하려면 충분한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인력 구성도 신중하게 했습니다. 수산물 감별의 경험이 많은 베테랑 직원 2명을 영입했고 포장과 배송을 담당할 젊은 직원 6명을 새로 고용했습니다. 총 8명의 직원에게 월 평균 250만 원씩 급여를 주기로 했으니 인건비만 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판매망 확보였습니다. 주문진과 속초항의 어선주 10명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부들에게는 시세보다 10%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대신 좋은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오징어, 새우, 명태, 가자미, 볼락, 노가리 등 동해안 대표 어종을 모두 취급하기로 했죠. 판매처도 미리 확보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중도매인 5곳과 전기 납품 계약을 맺었고 부산 반려농산물시장, 대구 북부시장의 수산물 도매상들과도 거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33년 공무원 경력으로 쌓은 신뢰와 속초 토박이라는 지역적 이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해수산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수산물 도매업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총 15억 원이었고 나머지 2억 원은 운영 자금으로 따로 마련해 뒀습니다. 2020년 9월 드디어 동해수산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에는 어부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었고 강원도청 동료들도 화환을 보내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도매업에 새 걸음 발을 내디뎠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첫 달부터 매출이 5억 원을 넘어섰고 3개월 후에는 월 8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업계는 어려웠지만 가정에서 수산물을 구입해 요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속초 오징어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동해안에서 잡힌 살이 통통하고 신선한 오징어는 서울시장에서 최고급 브랜드로 인정받았죠. 속초항에서 갓 잡아 올린 오징어 한 박 20마리를 15만 원에 구입해서 서울 가락시장에 25만 원에 납품했습니다. 박스당 순이익이 10만 원이었죠. 매일 새벽 4시에 속초항으로 나가서 어선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부들과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서 좋은 오징어는 무조건 저희에게 우선 공급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오징어만 200박스씩 거래했으니 1일 오징어 수익만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새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단새우는 서울에서 최고급 취급을 받았습니다. 단새우 1찍을 2만 원에 사서 서울에 3만 5천 원에 팔았고 대하새우는 킬로그램당 8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새우류만으로도 1일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죠. 명태도 효자 종목이었습니다. 겨울철 속초 명태는 전국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는데 킬로그램당 1만 5천 원에 매입해서 2만 5천 원에 판매했습니다. 가자미, 볼락, 노가리 등 모든 어종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운송도 순조로웠습니다. 새벽에 수산물을 선별하고 포장해서 오전 8시에 서울로 출발하면 오후 1시에는 가락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냉동 트럭 5대가 매일 서울, 부산, 대구를 오가며 신선한 수산물을 공급했죠. 거래처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의 한 중도매인은 저희 오징어를 받아본 후 품질에 감탄하며 물량을 2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의 거래처에서는 아예 속초산만 골라서 주문하기 시작했죠. 월 매출 8억 원에
순이익 2억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가가 매출의 60%, 운송비와 인건비 등 재비용이 15%였으니 순이익률이 25%에 달했습니다. 대출이자 월 500만 원을 제하고도 월 1억 5천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았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속초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들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벅찼죠. 33년 공무원 생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성취감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고 자녀들 결혼 자금도 넉넉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평생 처음으로 명품 가방을 사주었고 새 차도 구입했죠. 동네 사람들도 제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공무원 퇴직 후 사업에 성공한 모범 사례로 여겨졌죠. 후배 공무원들이 퇴직 후 진로 상담을 받으러 자주 찾아왔고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5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고 연 매출 100억 원의 중견 수산물 도매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바다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였습니다. 평년 같으면 가을 오징어 시즌에 하루 300박스씩 들어왔는데 100박스도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부들에게 물어보니 바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했습니다.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져서 오징어떼가 더 북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었죠. 기후변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으로 어자원 자체가 고갈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징어 한 박스 가격이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새우는 킬로그램당 2만 원에서 3만 5천 원으로, 명태는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뛰었죠. 하지만 서울 중도매인들은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입 수산물과 가격 경쟁을 해야 한다며 기존 가격을 고수하려 했죠. 할 수 없이 저희가 마진을 줄여서 공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징어 박스당 이익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수산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었습니다. 사조대림, 동원, CJFB 같은 대기업들이 원양 어선으로 잡은 저렴한 수입 오징어와 새우를 대량으로 시장에 풀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은 떨어졌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입 오징어는 박스당 8만 원에 공급되었는데 저희 국산 오징어는 25만 원이었으니 3배 이상 차이가 났죠. 소비자들도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격에 민감해졌습니다. 품질보다는 가격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음식점들이 영업을 제한받으면서 업무용 수산물 수요가 급감했죠. 가정용 수요도 초기 급증세가 꺾이면서 평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2021년 10월 처음으로 월 매출이 5억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1월에는 4억 원, 12월에는 3억 5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죠. 매출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진율도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원가 상승을 판매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순이익률이 25%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월 순이익이 2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대출이자 5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실제 수익은 고작 500만 원이었죠. 직원 8명의 급여 2천만 원과 각종 운영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속초 수산물의 품질과 신선도는 수입 수산물과 비교할 수 없었고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좋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1년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상여금도 주고 희망적인 신년사도 했죠. 하지만 2022년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초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외식 업체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고 가정에서도 비싼 수산물 대신 저렴한 냉동식품이나 육류를 찾게 되었죠. 3월에는 월 매출이 2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70% 감소한 수치였죠. 그런데도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냉동창고 임대료 800만 원, 직원 급여 2천만 원, 냉동 트럭 할부금 750만 원, 전기요금 200만 원, 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을 합치면 월 고정비만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출이자 500만 원까지 합치면 월 1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매출 2억 5천만 원에서 원가 1억 8천만 원을 제하면 매출 총이익이 7천만 원인데 고정비가 1억 원이니 매월 3천만 원씩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마련해둔 2억 원이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4월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서울 가락시장 중도매인 세 곳이 연쇄 부도를 낸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면서 중도매인들도 버티기 어려워진 거죠. 하루아침에 외상으로 납품한 수산물 대금 4억 원을 떼이게 되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업체들에게서 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니 채권자 순위에서 밀려서 받아봐야 원금의 10%도 안 될 거라고 했죠. 순식간에 4억 5월이 지내리라는 큰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겁니다. 자금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은행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대출금 상환 유예를 요청했지만 은행에서는 추가 담보와 보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집을 담보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담보로 내놓을 것도 없었죠. 5월부터는 직원들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그 다음에는 보름, 나중에는 한 달 이상 급여를 주지 못했습니다.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만두기 시작했고 6월에는 8명 중 3명만 남았습니다. 어부들과의 계약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산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자금이 없어서 외상으로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부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라 쉽게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급량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7월 냉동창고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자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비도 밀려서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죠. 그동안 쌓아둔 수산물 재고도 냉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상당 부분 폐기해야 했습니다. 8월에는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 촉구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12억 5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 통보였습니다. 9월 결국 사업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도 없었고 빚만 계속 늘어날 뿐이었죠. 가족들과 눈물로 상의한 끝에 모든 것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혹시 누군가 사업을 인수해 줄까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산물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자 사업체를 인수하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업 정리 과정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모든 자산들을 헐값에 처분해야 했죠. 가장 먼저 냉동 설비를 매각했습니다. 8억 원을 들여 설치한 최신형 냉동고와 급속 냉동 시설을 중고업체에 내놓았는데 2억 원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설치 비용과 철거 비용을 제하고 나니
실제로는 1억 5천만 원만 손에 들어왔죠. 냉동 트럭 5대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각각 3천만 원씩 주고 산 트럭들이었는데 할부 잔금을 갚고 나니 대당 500만 원씩 총 500만 원만 받았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냉동 트럭의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가격이 폭락한 상태였어요. 창고에 쌓여있던 수산물 재고도 문제였습니다. 정상 가격으로는 도저히 팔 수 없어서 원가의 30% 수준으로 떨이 처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 어치 재고가 500만 원에 팔렸죠. 사무용품과 포장 기자재 등 자잘한 것들까지 모두 처분하고 나서 회수한 금액은 고작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 15억 원의 13%에 불과했죠. 이마저도 직원들 밀린 급여와 어부들에게 진 외상값을 갚고 나니 실제로는 1억 2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금 12억 5천만 원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상환하고 나니 11억 3천만 원이 남았는데 이를 감당할 방법은 담보로 잡힌 집을 처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은 시세 15억 원 정도였는데 급매로 내놓아 팔렸습니다.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나니 11억 원 정도가 손에 들어왔죠. 이 돈으로 은행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나니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퇴직금 3억 5천만 원, 적금 1억 원, 집담보대출 12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한 17억 원의 도전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60세가 된 저는 전셋값 5천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과 3년의 사업 경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곳 중소기업에 지원해봤지만 나이 때문에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같은 일자리도 경쟁이 치열했죠.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택배 회사에서 배송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죠. 하루 120개가 넘는 택배 상자를 배송하며 월 2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과거 공무원으로서 지역 유지 대접을 받던 제가 이제는 무거운 택배를 지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길에서 옛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싶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것 같았어요.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교사연금과 제 연금을 합쳐도 월 300만 원 정도인데 전세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빠듯했죠.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실망시킨 상황에서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평화를 조금씩 찾았습니다. 택배 배송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성실하게 일하는 제 모습을 인정해 주었죠. 매일 속초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돌이켜보면 제가 저지른 실수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공에 취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위험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죠. 가장 큰 실수는 사업과 개인 소비를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33년간 공무원을 하면서 수산물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은 수산물을 골라내는 것과 대규모 도매업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개인 소비자는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존의 핵심이었죠. 아무리 좋은 수산물이라도 가격이 비싸면 팔리지 않는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중국의 불법 조업, 대형업체 시장 진입,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만 고집했던 것이 큰 실패 요인이었죠. 재무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전체 투자금의 75%를 대출로 조달한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매출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큰 수익을 올렸지만 매출이 줄어들자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했어야 했어요. 고정비 관리도 잘못되었습니다. 월 1억 원이라는 고정비는 매출이 조금만 줄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매출 증가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장했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큰 규모로 시작한 것이 문제였죠. 외상거래의 위험성도 과소평가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큰 돈을 외상으로 거래하다가 한순간에 떼이게 되었는데 이는 자금 관리의 기본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거래처라도 현금 거래 원칙을 고수했어야 했어요. 경쟁 환경에 대한 분석도 부족했습니다. 대형 수산업체들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수입 수산물과의 가격 경쟁에 대해서도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품질과 신선도만으로는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요. 인력 관리도 문제였습니다. 8명의 직원을 고용했지만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인력을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을 우선시하다 보니 사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죠. 무엇보다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업 초기의 성공에 취해서 위험 요소들을 간과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택배 배송 일을 하면서 검소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보람은 있어요. 무엇보다 매일 속초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제 택배 수입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큰 꿈은 접었지만 건강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새로운 사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절대로 퇴직금 전액을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전 재산을 걸지는 마십시오. 최대 30%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실패했을 때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대출 의존도를 낮추세요.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유지하십시오. 레버리지 효과에 현혹되어 과도한 대출을 받으면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이자 부담에 시달리게 됩니다. 셋째, 외상 거래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거래처라도 현금 거래 원칙을 고수하세요. 외상으로 거래하면 한순간에 큰 돈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넷째, 시장 변화와 경쟁 환경을 철저히 분석하세요. 기후 변화, 대형 업체 진입, 수입품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다섯째, 고정비를 최소화하세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매출 증가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규모로 시작하면 매출이 줄어들었을 때 고정비 부담이 큰 문제가 됩니다. 여섯째, 위기 관리 계획을 미리 세워두세요. 매출이 50% 감소했을 때, 주요 거래처가 부도났을 때,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일곱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해당 업계의 베테랑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세요. 사업 실패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해를 구한 후에 시작하세요.
제가 17억 원을 투자해서 얻은 이 교훈들이 여러분께는 값진 조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60세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성공에 대한 욕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세요. 큰 부자가 되지 못해도 가족과 함께 평범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속초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고 저는 오늘도 성실하게 택배를 배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꿈은 무너졌지만 삶은 계속되고